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일본이 미국과 어쨌든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할 정도의 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관세율이 뭐 한 15%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으로 품목 관세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국으로 진출할 때 적어도 그냥 단순하게 상호관세만 따지면 미국 기업하고 경쟁할 때는 15%만큼 추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출이 좀 어려울 거고, 뭐, 일본은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뭐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 경제에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것이 마치 저는 1985년 플라자 협정처럼 약간 좀 시나리오가 지금 시작은 다르지만 그때는 환율을 급격하게 일본의 엔화 가치를 뛰면서 수출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본 경제가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환율은 건드리지 않았어도 관세율을 높이면서 그래서 일본 수출이 제대로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다시 뭐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똑같은 현상으로 가진 않겠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특히 일본을 따라가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은 모든 나라에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같이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에서 관세를 저렇게 높여가지고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것, 이것들이 아마 20년, 30년 뒤에도 굉장히 많은 경제학 논문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세계 경제에 좋은 그 상황은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모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죠.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도 또 불안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것 때문에 특별히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일본 기업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기업이, 전 세계는 모든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일본이나 그 유럽이나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 중에서는 소비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기업에서 쓰는 그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 원료 이런 것들을 위한 수출도 있는데 그게 15% 만약에 올라간다 그렇게 됐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 절연제라든가 하는 거에서는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부품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15% 가격을 그대로 전이해가지고 그대로 미국에 팔아도 미국 회사에서는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인풋에 대한 코스트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미국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미국을 위해서 이게 좋은 정책인지 그걸 얼마나 정말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관세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이런 정책들이 미국 경제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하는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 막 힘들 것이다. 다시 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전략은? 이라고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전략은. 일단 교수님 말씀은 일본만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나쁜 거고 일단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더 좋은 어떤 차선책을 찾을 거냐 이제 그렇게 일본은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미국조차도 사실 이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또 관세 수입까지 또 얻을 수 있으니까 자기네 조세 수입 다른 부분을 좀 줄여도 그거 가지고 충분히 정부의 재정을 조달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수입 물가는 더 높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를 사방에서 좀 하라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인건비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 기업이 뭐 5,500억 달러 들어가고 우리 한국도 뭐 한 2, 3천억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면 그러면 인건비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외국 불법 노동자는 다 추방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인플레이션대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수입 물가는 수입 물가대로 비싸지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비싸지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 거고, 또 반대로 또 당연히 뭐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미국의 수출 상품을 또 어느 정도 수입을 제한하려고 할 테니까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마치 1929년 그때 이제 세계 대공황이 막 시작을 했잖아요.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뭐 주가가 폭락되고, 그러다 1930년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것을 미국이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막 보복 관세 부과하고, 그것이 이제 전면적인 세계 대공황을 불러왔는데, 그것처럼 똑같이는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불황 상태가 좀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도 같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제가 말씀을 좀 많이 해버렸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기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세요. 아, 네, 그래요. 말씀 들으면 저도 정리가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걱정은 이제 일본 걱정을 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 걱정하는 것도 네, 아니고 세계 네, 경제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한국 경제잖아요. 네, 이게 네. 한국은 뭐 앞서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된다, 일자리부터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거 말고 이제 부동산, 그 주거 문제도 있고, 그거 말고도 정말 천문학적인 뭐 교육비 문제도 있고, 뭐 또 실제 여성들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과 육아에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것이 KDI나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해서 앞으로 10년 뒤면 0%대가 되고 20년대 되면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다 하면서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그게 결국은 일본의 갔던 길을 우리가 가는 거 아니냐. 다만 그때는 이제 갑작스럽게 갔지만 어쩌면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지. 그 수렁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데 수출마저도 제가 못하는 상황이 딱 돼버리면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빨리 늙어가고, 막 당뇨병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우리 당뇨병만 있는 것이 막 관리도 못 해가지고 거기다 콜레스테롤에 뭐 고혈압에서 완전히 합병증까지 걸렸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 빨리 늙어가는 노인이 되는데 외부에서 엄청난 충격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거냐. 이에 대해서 교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입 좀 다물고 있을게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고통을 겪으면 이제 거기에서 배우잖아요. 저도 이제 당뇨가 계속 나빠졌다, 뭐, 당신 눈도 좀 약간 문제가 있네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더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현명한 사람들은 미리 저처럼 눈이 좀 나빠졌네요, 이런 얘기 듣고 나서 막 겁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당뇨가 안 되게 하죠. 처음에 당뇨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한국의 그런 현명함을 기대를 했어요. 워낙에 한국이 똑똑한 나라잖아요.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일본처럼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옆에 있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본처럼 안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놀란 것이 일본하고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뭐 미시를 중요시한다, 뭐 이 상황에서 뭐 전략을 짜려고 한다, 뭐 젊은이들의 취업을 중요시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일본도 20년 전으로 가면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일본도 지금 돌이켜 보면 일본도 과거 30년 전, 20년 전은 계속해서 실수를 많이 했죠. 일본도 몰랐으니까. 근데 한국은 이제 그때 일본이 가던 길을,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의 비정규직도 20년 전에 일본은 비정규직이 막 확 늘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이들이. 근데 지금 한국이 확 늘고 있는 거라든가 똑같이 가는데, 한국은 일본을 봤기 때문에 일본이 겪었던 미스테이크의 그 기간은 저는 한국은 스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일본처럼 되는구나.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현재 한국이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일본하고 똑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기업들도 협조를 하고 한 것이 이제 뒤에 그렇게 됐는데, 한국은 이미 이제 은둔형 외톨이들이 일본 수준으로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가 되고 있고, 언론도 별로 여기에 대해서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 많은 분야에 있어서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이 결국에는 안정이 돼야, 기업이 좀 자신이 붙어야, 그래야 투자도 하고 고용도 늘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용을 기업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임금도 늘리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기업이 주역이라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과 협상을 하거나 할 때도 항상 그 정부는 기업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업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언론도 기업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그거를 계속 전달하고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혹은 어떤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지. 근데 한국에서 가장 그 많이 보여주고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가장 그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걸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정치인데 늘 같은 얘기 그 몇 개 당이 싸우는 늘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언론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기업 얘기는 제가 정말 듣기 어려워요. 또 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기업가들로부터 직접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기업가들이 얘기하는 걸 되게 꺼리고 얘기했다가 괜히 구설에 올라가지고 뭐가 어떻게 될까봐. 근데 저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고용이든 미국하고 협상에 있어서 그 뒤에 결국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은 기업이고 투자를 한다 하면은 투자하러 가는 것도 기업이고 기업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한테 언론이든 정부든 얘기를 같이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업의 불법 이런 거 눈 감아줘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기업이라는 거하고 뭐 기업주라든가 재벌이라든가 하는 것을 막 헷갈려 하는데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기업, 고용을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기업, 그 기업의 역할을 중시해서 그 기업들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까? 정부 입장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100% 200% 동의하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백날 해봤자 정치인들이 기득권 카르텔이 딱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뭐 제가 볼 땐 그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그분들의 도구가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저도 너무 그게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아까 일본화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지난해 중국에도 갔고 제가 일본도 제가 그때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 갔을 때는 뭐 게이오 대학하고 그때 아직겐 우리 KDA 같은 데도 갔었고 그리고 몇 군데 더 갔었는데 가서 한국이 굉장히 일본의 길을 간다 뭐 이런 주제로 제가 세미나 발표도 하고 일본 교수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게 인구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그때 사실은 1990년 당시에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한 12%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20%니까 그걸 훌쩍 뛰어넘었어요. 다만 그 당시에 일본이 제일 늙은 나라인데 그보다 더 비슷한 게 뭐냐면 자산 버블이에요, 자산 버블. 그것도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버블이거든요. 그 부동산 버블이 그 당시에 일본보다 우리나라 훨씬 더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계속 그렇게 해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아니면 윤석열 정부 계속 해서 그 누구 탓할 거 아니, 모두 다 그래요. 계속해서 집값을 계속 띄우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걸 계속 띄우려니까 자기 소득보다 더 많이 띄우려니까 계속 빚내서 사도록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순간에 푹 바람이 꺼지면 그게 결국 우리나라가 갑자기 일본이 갔던 그 길, 어쩌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정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90년에 제 자료를 저도 많이 봤는데 90년 초에 일본의 주식시장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했는데 부동산 버블은 한 1년 있다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91년부터 꺼지거든요. 혹시 그 당시 상황 혹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한번 그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당시에 일본보다도 지금의 한국이 금융자산하고 비금융자산, 부동산 자산하고 그 금융자산 비교했을 때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그 당시에 일본보다도 지금 한국이 훨씬 높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버블이 꺼진 게 굉장히 충격을 줬지만 버블이 꺼지는 대신에 부동산이 안정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동산이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정시키는 주거를 안정시키는 네, 그런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뭐 강남에 뭐가 어떻다 뭐 이런 지역의 문제라든가 뭐 부자 아니면 뭐 부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내 주거가 안정이 됐다 내가 살 곳이 있다 그게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니다 나한테 라고 느낀다면은
그 부동산의 여러 가지 문제도 좀 편해질 것이기 때문에 주거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그대로 동감하기 때문에 별로. 아니, 오늘은 교수님 초대 손님이라 교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제가 또 자꾸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저도 아니요, 그 말씀해 주셔야 저도 또 거기에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기엔 단순한 앵커가 아니라 질문만 던지는 것보다 서로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집값을 좀 띄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마치 뭐 호주나 아니면 캐나다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최근에 막 규제하고 있는데 일본도 최근에 뭐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보도를 통해서 들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들 요인도 좀 있습니까? 네, 외국인들의 요인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뭐 연구를 했거나 분석한 걸 보지 못했지만 과거에 미국에서 부동산 버블, 그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 직전에 그때 미국에서 부동산 버블도 그때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와가지고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도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 하는 그런 리포트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한국도 호주도 일본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인지 뭐 몇 퍼센트나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분석 자체가 어려울 테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많이 보게 돼요.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여기서 뭐 좋은 아파트 많이 사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 영업도 하시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번에 참정당이라고 이번에 약진을 한 작은 정당인데 이 참정당에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를 뭐 금지하겠다든가 매입을 금지하겠다든가 그런 좀 극단적인 그런 거를 냈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사회에 먹힐 만큼 여기서도 인식은 좀 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일본, 한국도 아마 그렇겠지만 일본에서는 그냥 부동산에 관해서는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자산세 같은 거 내야 되고요. 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기에 따른 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양도할 때 뭐 양도세를 내야 되고 하는 그 세금만 똑같이 부과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뭐 규제 같은 건 없는데 다만 세금은 확실하게 부과가 되고 있고 세금이 저는 일본 부동산이 버블이 꺼진 뒤에 오랫동안 안정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 굉장히 꾸준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때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걸 사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고 하는 거를. 저는 그런 것들도 한국에서 끝없이 세금을 막 왔다 갔다 바꾸고 지역에 따라서 뭐를 어떻게 핀셋 규제를 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저는 안 좋고 좀 여야가 합의해서 장기적인 어떤 그 룰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102%또 동의하고요. 전 그게 바른 생각으로 저는 보는데 너무 정부가 마치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은 하지만 실제 집값을 띄우는 여러 가지 뭐 정책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이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였다 낮췄다도 하고 아니면 최근에 했던 무슨 여러 가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또 많이 풀었다 조였다 뭐 이렇게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좀 일관성 있게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거죠. 사실 세금 이야기하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보유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세는 너무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보유세는 또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요. 이게 OECD 국가에 대해서도 낮고 미국에 비해서는 낮아도 엄청나게 낮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유하는 데 별로 부담이 없고 거래하는 데는 뭐 도대체 거래를 할 수 없게 그냥 조여버리니까 거기 최근에 아예 또 대출 규제까지 해버리니까 그냥 시장을 그냥 옥죄어 놓고 있는 거 이건 제가 볼 때 단기적인 처방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세금을 좀 일관성 있게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젊은이들 아니면 새 정부에 정말 이건 정말 꼭 바랍니다 하는 것 좀 말씀 주세요. 정부에 뭐 딱히 얘기하는 건 없지만은 저는 언론에 대해서 그 시류를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한국에 필요한 게 뭔가 그런 거를 자꾸 언론에서 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구하려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론이 너무 정치적인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정치적인 이슈에만 매몰이 돼서 너무
세상 돌아가는,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묻으시고 지금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 하는 것도 정보가 많이 주어져야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어때야 될까라든가 그런 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여쭤보려고 준비한 질문이 아직 절반 정도 더 남았는데 벌써 2시간 정도 다 시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가니까. 온라인으로 가끔 이렇게 네. 한번씩 교수님하고 화상으로라도 얼굴 뵙고 제가 일본 가면 한번 찾아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마침 인사 교수님께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죠. 예, 얘기 들어주시면 뭐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 정말 인사이트 있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왕이면 이러한 대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댓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경로로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같이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